여기가 뭐 양로원이야? 이 늙은이 당장 끌고 나가. 니네 집구석에 가서 돼지든 말든 효도하란 말이야. 지팡이를 짚고 서서 아들뻘 사위 앞에 눈물만 뚝뚝 흘리시는 어머니. 그 앞에서 8년을 참아온 소율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며칠 뒤 이번엔 시어머니가 대형 이민 가방을 질질 끌고 아들 집 문 앞에 나타납니다. 애미야, 안방 빼놔라. 이제부터 내가 이 집 안주인이야. 넌 부엌대기나 하면 돼. 이 순간 소율은 상상도 못할 복수를 조용히 시작합니다. 과연 소율은 이 뻔뻔하고 못된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날 새벽의 치욕을 그대로 되돌려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6살 한소율입니다. 결혼 전에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팀장까지 지냈지만 남편의 커리어를 위해 회사를 정리하고 8년째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병간호부터 명절 준비, 시댁 대소사까지 도맡으며 착한 며느리 소리 들으려 애써왔지만 돌아온 건 남편이 친정엄마 짐을 아파트 복도에 내던지며 쏟아낸 폭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어떻게 8년을 정리했는지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공항 3층 출국장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나는 남편의 캐리어 손잡이를 대신 잡아주며 게이트 앞까지 따라 걸었어요. 결혼 8년 차, 이렇게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는 건 처음이었죠. 남편은 게이트 앞에 서서 여권을 만지작거리다가 나를 돌아봤습니다. 소율아, 내가 없는 동안 딴 생각하지 말고 집만 잘 지켜. 딴 생각을 무슨 딴 생각을 해. 6개월 금방 지나가.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리고 하나만 약속해. 장모님 절대 우리 집에 모시지 마. 나는 웃음이 픽 새어나왔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 요양보호사 오시는데 뭐. 그냥 하는 말이야. 우리 집은 우리 둘 공간이잖아. 엄마 오시면 자기도 힘들어. 알았어. 얼른 들어가. 비행기 놓치겠다.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게이트 안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에는 방금 남편이 남긴 말이 어떤 무게로 돌아올지 전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공항철도 안에서 나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8년 동안 남편의 커리어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시댁 대소사를 챙기고 명절마다 시어머니 앞에서 알치마를 두르며 살아온 시간이 문득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며칠 뒤 아파트 게시판에 택배 도난 주의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나는 그 길로 스마트 도어벨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기사님이 오셔서 현관 위에 카메라를 달아주는 동안 나는 관리사무소에도 잠깐 들러 소장님과 인사를 나눴어요. 소장님, 요즘 위층에서 발소리가 좀 크게 들리네요. 저희 남편은 지금 미국 나가 있어서 저 혼자 있거든요. 아이고, 사모님.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제가 바로 올라갑니다. 소장님이 명함을 챙겨주시며 웃으셨어요. 그렇게 사소한 준비를 하나씩 해두던 어느 밤,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요양보호사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소율 씨, 어머님이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지금 응급실 왔는데 갈비뼈에 실금이 갔대요. 나는 무릎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지금 정신은 있으세요? 정신은 또렷하신데 많이 놀라셨어요. 얼른 오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카디건 하나 걸치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는 반쪽이 된 얼굴로
나를 올려다봤어요. 소율아, 별거 아니다. 왜 이 밤에 왔니? 나는 엄마의 야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별거 아니긴 뭐가 별거 아니야. 뼈에 금 같다잖아. 엄마가 힘없이 눈을 감으셨어요. 그 밤을 나는 엄마 침대 옆 의자에서 꼬박 세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 무렵 나는 어렵게 입을 뗐어요. 엄마, 나랑 살자. 6개월만. 엄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를 하니? 오서방한테 짐 되기 싫다. 남편 지금 미국 나가 있어. 6개월 동안은 없어. 그동안만이라도 나랑 있자. 응? 아니다, 소율아. 엄마는 요양원 가면 돼. 엄마. 나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엄마 이 몸으로 요양원 가면 나 마음 편할 것 같아? 나 하루도 잠 못 자. 엄마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오서방이 알면 어떡하려고.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그냥 몸만 챙기면 돼. 한참을 실랑이한 끝에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오후 나는 서재로 쓰던 방을 싹 비웠습니다. 책장은 거실 한쪽으로 옮기고 침대와 협탁을 새로 들여놓았어요.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벽에는 안전 손잡이도 두 군데 달았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던 저녁 지팡이를 짚고 방문 앞에 서서 방 안을 둘러보시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엄마 마음에 들어? 소율아, 엄마가 이런 대접받아도 되나 모르겠다. 이런 대접이 뭐야? 딸 집인데. 나는 엄마의 등을 살살 밀어 침대에 앉혀드렸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엄마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옆집 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소율아, 나 오징어 채무침 좀 많이 했어. 너도 먹어. 언니 들어와. 나 소개해줄 사람 있어. 언니는 신발을 벗다 말고 눈을 크게 떴어요. 거실로 들어선 언니는 소파에 앉아 계신 엄마를 보고 반색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옆집 은희예요. 아이고, 은희 씨. 우리 소율이가 얘기 많이 하더라.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웃었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언니는 신발을 신으면서 내 손을 슬쩍 잡았어요. 소율아. 응? 재혁이가 알면 난리 날 텐데 진짜 괜찮겠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6개월만 잠깐 모시는 건데 뭐. 남편도 이해할 거야. 언니는 뭐라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엄마의 얼굴에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나는 미역국을 끓여 식탁에 올렸고 엄마는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드셨어요. 소율아, 이 미역국이 왜 이렇게 맛있냐? 엄마가 해준 대로 끓인 건데 엄마 손맛보다 낫다. 그럴 리 없는 말인데 엄마는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녁이면 엄마와 나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극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혀를 차셨어요. 저런. 저 시어머니 아주 못됐네. 엄마, 저거 드라마야. 드라마도 다 세상 얘기지. 그렇게 웃고 떠드는 저녁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결혼하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애미야, 재혁이 없다고 아주 편하게 살고 있지? 첫마디부터 가시가 돋아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요. 저는 어머님 안부 여쭤보려던 참이었어요. 됐고, 나 다음 달에 며칠 올라갈 테니 방 하나 비워둬.
어머님, 갑자기요? 뭐가 갑자기야? 아들 없는데 며느리 사는 거 좀 봐야 안심하지. 나는 부엌 창문 밖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은 제가 좀. 애미야, 시애미가 아들 집 가겠다는데 며느리가 뭐 어쩌겠다고? 알겠습니다,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엄마 방문을 살며시 열어봤습니다. 엄마는 이불을 배까지 덮고 코를 살짝 골며 주무시고 계셨어요. 문을 닫고 돌아서면서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남은 넉 달 동안만이라도 엄마에게 편안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자고요. 시어머니가 올라오시는 건 어떻게든 미뤄보자고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에서 낯익은 소리가 났어요. 띠띠띠 도어락 누르는 소리. 그리고 잠금이 풀리는 소리.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침실 문을 열고 나가자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서 있는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2달이나 이른 시점에 아무 연락도 없이 서 있는 남편의 그림자가 거실 조명 아래 길게 드리워졌어요. 심장이 발끝까지 툭 떨어지는 것 같은 서늘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잠옷바람 그대로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남편은 시차에 지친 얼굴로 캐리어를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 생겨서 조기 귀국했어. 급한 일이 뭔데? 문자 한 통 없이. 비행기 안에서 잠만 잤어. 피곤해 죽겠으니까 나중에 얘기해. 남편은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캐리어 옆에 우두커니 서서 안방 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빛에는 회사 문제라는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얽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그걸 캐물을 여유가 없었죠. 당장 걱정되는 건 서재에 잠들어 계신 엄마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어요. 몇 시간만 지나면 아침이 밝을 텐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사실은 엄마가 다치셔서 잠깐 모시고 있어. 그 한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나는 소파 위에서 몇 번이나 자세를 바꿨어요. 결국 아침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자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담담하게 얘기하면 남편도 놀라긴 해도 화까지는 안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방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나는 눈을 떴어요. 시계는 아침 7시. 그런데 열린 방문은 안방이 아니라 서재 쪽이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침실 문을 열어젖혔어요. 복도 끝 서재 문 앞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문 안쪽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를 내려다보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어요.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서재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나는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여보, 잠깐만. 내 말 들어봐. 뭘 들어? 뭘 들으라는 거야? 남편이 나를 밀치듯 지나쳐 서재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남편은 옷장에서 엄마의 옷가지를 마구잡이로 꺼내 커다란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어요. 여보, 잠깐만. 잠깐만 나 좀 봐. 저리 비켜. 남편은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지팡이까지 손에 들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여있던 약봉지 상자도 통째로 집어들었어요. 여보, 나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지만 남편은 나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내 몸이 벽에 부딪히면서
어깨에 둔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열더니 가방과 지팡이와 약봉지 상자를 아파트 복도 바닥에 하나씩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가 바닥에 흩어지고 약병이 대구르르 굴러갔어요. 여기가 경로당이냐? 니네 집 가서 효도해. 남편의 고함이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문틈으로 아래층 아저씨가 얼굴을 내미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나는 현관 위에 달아둔 스마트 도어벨을 힐끗 올려다 봤습니다. 작은 렌즈에서 붉은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 다 봐. 뭐라 그래? 남의 집에 노인네 들여놓은 게 누군데? 엄마 다쳤어. 갈비뼈에 금이 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병원이야? 남편이 손가락으로 서재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그때 등 뒤에서 지팡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엄마가 서재 문틀을 짚고 서 계셨어요. 복도에 널브러진 자신의 짐을 내려다보시는 엄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셨어요. 엄마. 나는 엄마에게 달려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방으로 들어가요. 응? 엄마는 지팡이를 짚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나를 올려다보셨어요. 소율아, 엄마가 짐이 됐지. 엄마가 짐이 됐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를 부축해 다시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짧은 순간에 나는 처음으로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8년을 함께 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처음 마주친 어떤 한 인간처럼 서늘하게 다가왔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관리소장님의 얼굴이 잡혔어요. 사모님, 아래층에서 소음이랑 폭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세대나 신고했어요. 네, 소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진정시킬게요. 인터폰을 끊고 돌아서자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신고까지 들어왔다고? 당신이 복도에서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신고가 안 들어와?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저 노인네를 여기 들여놨으니까. 저 노인네가 아니라 우리 엄마야.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낮게 깔렸어요. 남편은 잠시 나를 노려보다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남편 맞은편에 앉아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뗐어요. 여보,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 갈비뼈에 금이 갔고 요양보호사 혼자서는 도저히 못 봐. 그래서 6개월만 모시기로 한 거야. 6개월? 6개월씩이나? 내가 미리 말 안 한 건 미안해. 근데 짐을 복도에 내던지는 건 아니잖아.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장모님은 아들도 있잖아. 왜 여기서 지내? 소은이 원룸에 살아. 새벽 장사하는 애야. 몰라서 물어? 그건 처남 사정이고 나는 우리 집에서 못 모셔. 남편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처남한테 전화해. 오늘 안으로 데려가라 그래. 여보. 당장? 남편이 휴대폰을 내 무릎에 던지듯 놓았어요. 나는 그 휴대폰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오후 소은이가 헐레벌떡 서울로 올라왔어요. 식당 앞치마를 벗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누나, 엄마 어디 계셔? 방에. 소은이가 방으로 들어가 엄마를 끌어안았어요. 한참 뒤에 나온 소은이는 눈이 벌갰습니다. 매형? 매형, 엄마 며칠만 더 있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방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처남 미안한데 오늘 안으로 나가셔야 돼. 매형, 제 원룸에 어떻게 엄마를 모셔요. 화장실도 좁고. 그건 처남이 알아서 할 일이지. 소은이가 주먹을 꽉 쥐었다 폈어요. 나는 소은이의 어깨를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은아, 그만해.
누나가 알아볼게. 나는 그 자리에서 인근 요양병원 몇 군데를 알아봤어요. 한 곳에서 그날 저녁 자리가 난다는 대답이 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나는 엄마의 짐을 다시 챙겨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 침대에 엄마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리자 엄마가 마른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소율아. 응, 엄마. 엄마는 괜찮다. 너만 잘 지내라. 응? 엄마. 오서방한테 대들지 말고 좋게 좋게 살아. 알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등을 쓸었어요. 병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섰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눈물을 닦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잠깐 들렀어요. 소장님, 아침에 접수된 신고 있잖아요. 그 기록 사본 좀 나중에 요청드려도 될까요? 소장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기록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은 이미 안방 침대에 골아떨어져 있었어요. 나는 안방 문 앞에 서서 남편의 잠든 얼굴을 오래도록 내려다봤습니다. 8년. 시댁 병간호, 명절 준비, 남편 뒷바라지. 시어머니 앞에서 앞치마 두르고 웃던 시간들.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던 말 뒤에서 오간 험담들. 그 모든 순간이 한 장의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복도에 내던져진 엄마의 옷까지. 지팡이를 짚고 눈물을 흘리시던 엄마의 어깨. 나는 조용히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걸어 나오면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딱 소리를 내며 자리를 잡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의 나는 오늘로 끝났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나는 평소보다 이르게 부엌에 섰습니다. 쌀을 씻어 밥솥에 안치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예쁘게 부쳤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치조림까지 올려 상을 차렸습니다. 7시가 되자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어요. 여보, 이거 뭐야? 갈치까지. 당신 좋아하잖아. 어제 늦게 들어왔는데 아침이라도 든든하게 먹고 가. 남편이 어색한 표정으로 식탁 의자를 뺐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뭐라도 말할까 살피는 눈치였어요. 나는 그 눈치를 모른 척하고 국그릇에 된장찌개를 담아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찌개 좀 짤 수도 있어. 간 좀 봐줘. 딱 좋은데. 다행이다. 나는 마주 앉아 갈치살을 발라 남편 밥공기 위에 얹어줬어요. 남편은 젓가락을 놀리다 말고 힐끗힐끗 나를 살폈습니다. 소율아. 응? 어제는 내가 좀 심했어. 시차 때문에 예민했나 봐. 됐어. 나도 미리 말 못한 게 잘못이지. 이해해줘서 고맙다. 남편이 웃으며 내 손등을 툭툭 두드렸어요. 나도 마주 웃어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연습한 웃음이었어요. 여보, 오늘 늦어? 복귀 인사 돌아야 돼서 좀 늦을 것 같아. 천천히 와. 저녁 차려놓을게.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남편에게 나는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얼른 가. 늦겠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10초, 20초, 30초. 발소리가 엘리베이터에 실려 아래로 사라지자 나는 그제야 몸을 돌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남편이 먹다 남긴 갈치 그릇을 싱크대에 그대로 놓아두고 곧장 서재로 향했어요. 책장 맨 아래 칸에서 두꺼운 파일철 3권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시댁 대소사 때마다 습관처럼 저장해둔 자료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명절날 나를 두고 뒷담화하던 통화 녹음, 아가씨가 남편에게 보낸 카톡 캡처, 시어머니가 나한테 보낸 문자들. 명절마다 남편이 나 몰래 시댁에 붙인 금액이 찍힌 이체 내역. 우리 며느리는 살림 미천이지라는 말이 그대로 담긴 통화 파일. 하나하나 날짜별로 이미 정리해뒀지만 이렇게 목적을 갖고 파일을 열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쓸 때가 생겼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이틀이 지나고 나는 은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 소율아? 언니 사촌 언니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 있다고 했지. 수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소율아. 응. 진짜야? 진짜야, 언니. 내가 오늘 저녁에 바로 연락해 볼게. 너 지금 어디야? 집이야. 남편은 회사 갔어. 기다려. 내가 지금 갈게. 10분도 안 돼서 언니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식탁에 앉은 언니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나를 오래 바라봤어요. 소율아, 재혁이가 어머님 짐을 복도에 내던졌다는 거야? 응. 진짜 사람이 그랬다고? 신고까지 들어왔어. 아래층에서 두세 대나. 언니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경 언니한테 오늘 안으로 연락 넣을게. 자료 잘 챙겨둬. 고마워, 언니. 고맙긴. 진작 이랬어야 돼, 소율아. 그날 오후 언니의 사촌 언니라는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소율 씨, 이수경입니다. 은희한테 얘기 들었어요. 변호사님, 죄송해요.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할 것 없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오세요. 문자, 녹음, 이체 내역, 뭐든 다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다음 날 나는 파일처를 가방에 넣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수경 변호사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의 여성이었습니다. 내가 내민 파일을 30분 넘게 말없이 훑어보시더니 안경을 벗고 나를 마주 봤어요. 소율 씨, 이 정도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어요. 정말요? 다만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남편 명의 아파트랑 상가 지분, 그 실질 자금 출처를 입증할 자료요. 자금 출처요? 결혼 당시 소율 씨가 낸 돈이 있죠?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사본이 결정적이에요. 제가 찾아볼게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움직이면 남편이 알아챕니다. 명심할게요, 선생님. 변호사님이 처음으로 살짝 웃어 보이셨어요. 소율 씨는 준비된 사람이네요. 이런 분은 오래 안 걸려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곧장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두 번째 서랍 안쪽에서 오래된 통장 몇 건이 나왔습니다. 첫 장을 넘기다가 나는 손이 멈췄어요. 결혼하던 해봄, 내가 신혼집 전세 보증금 분담금으로 낸 5천만 원. 그 돈이 남편 계좌를 거쳐 시어머니 통장으로 이체된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뒤 같은 금액이 아가씨 명의 계좌로 다시 옮겨진 흔적. 아가씨가 그의 여름에 이사한 아파트 전세금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그 통장을 한 장 한 장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한 번 찍고 각도 바꿔 다시 찍고 흔들리지 않게 한 번 더 찍었습니다. 찍은 사진은 곧바로 개인 이메일로 보내고 서랍 안에 넣어둔 외장 하드에도 옮겨 담았어요. 같은 자료를 클라우드에도 하나 더 백업해뒀습니다. 원본 통장은 원래 있던 자리에 정확히 되돌려 놓았어요.
먼지 위치까지 손끝으로 맞춰뒀습니다. 그리고 나는 준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영 씨, 저 소율이에요. 시간 되실 때 잠깐만 통화 가능하실까요? 준영 씨는 남편의 회사 동기이자 나와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내 결혼식 사회를 봐준 사람이기도 했어요. 며칠 뒤 저녁 준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수 씨, 무슨 일이에요? 준영 씨, 갑자기 이런 부탁 죄송한데요. 말씀하세요. 남편이 왜 2달이나 일찍 귀국했는지 회사 쪽 얘기 좀 알 수 있을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준영 씨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재수 씨, 네. 두 분 사이에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알아볼게요. 며칠만 시간 주세요. 고마워요, 준영 씨. 사흘 뒤 준영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재수 씨, 회사에서는 재혁이가 개인 사유로 조기 복귀 신청했다고만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미국 지사 쪽에서 여직원 관련해서 인사 이슈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아요. 나는 소파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여직원 이름 아세요? 재수 씨, 준영 씨, 부탁이에요. 지안이라고만 들었어요. 성은 저도 몰라요. 고마워요, 준영 씨. 이 얘기 저한테 해준 거 아무한테도 안 할게요. 재수 씨,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 밤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와 소파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나는 남편의 얼굴에 손을 가까이 대봤어요. 잠금 화면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자 지안이라는 이름이 상단에 있었어요. 주고받은 문장들을 스크롤해 내려가는 동안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회사 인사팀과 오간 문자도 몇 개 눈에 들어왔어요. 신고 건 관련해서 다시 통화 부탁드립니다. 재혁 씨, 감사팀 조사 일정 확인 바랍니다. 나는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캡처한 화면을 내 폰의 클라우드로 옮기고 남편 폰에서는 흔적을 지웠어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나는 남편 얼굴을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데 이상하게 머리는 맑아졌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미국에 사는 대학 선배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지. 부탁 하나 있어. 소율아, 무슨 일이야? 거기 우리 남편 회사 지사 근처에 지안이라는 여자 조심스럽게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선배는 조용히 듣더니 대답했어요. 내가 알아볼게. 며칠 걸릴 거야.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선배에게서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율아, 그 지안 씨라는 분 재혁이를 회사 인사팀에 정식으로 신고한 상태야. 정말? 이 건이 곧 본사 감사팀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더라. 언니 고마워. 소율아, 너 괜찮아? 괜찮아. 나 괜찮아, 언니. 전화를 끊자 마침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도착해 있었어요. 애미야, 나 며칠 뒤에 아예 짐 싸서 올라갈 테니 방 비워둬. 재혁이랑 좀 지내야겠다. 나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걸 느끼며 답장을 보냈어요. 네, 어머님. 편히 오세요. 준비해 두겠습니다. 곧바로 은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응, 소율아. 부탁 하나만 더. 시댁 큰이모님이랑 작은 이모님, 언니가 좀 모셔올 수 있을까? 이모님들? 왜? 자리 하나 만들 거야. 며칠 뒤에 언니가 잠깐 숨을 골랐어요. 알았어. 내가 여쭤볼게. 고마워, 언니.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지난 8년, 앞으로 며칠,
그동안 내가 받은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돌려주겠다고요. 거울 속 눈빛이 서서히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오후 3시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가 대형 이민 가방을 옆에 세우고 서 계셨어요. 가방 옆에는 골프백까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뒤로 팔짱을 낀 아가씨의 얼굴도 보였어요. 나는 짧게 숨을 고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애미야, 왜 이렇게 문 여는 게 늦어? 시어머니가 신발도 벗기 전에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재혁이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 밥은 챙겨줬어? 챙겨드렸죠. 어제도 갈치조림에. 됐고. 안방 어디야? 시어머니가 나를 지나쳐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아가씨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새언니, 커피 한 잔. 네, 아가씨. 나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는 척하며 앞치마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어요. 작은 녹음기의 붉은 표시등이 이미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커피를 내가는데 시어머니가 이민 가방을 열어 옷을 하나씩 소파 위에 널고 계셨어요. 어머님, 짐은 방에서 푸시죠. 아니야, 여기서 정리하는 게 편해. 소파에 옷 쌓이면 앉을 데가 없어서요. 애미야, 뭐가 그렇게 야박해. 내가 이 집이 처음 오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나를 흘겨보셨어요. 그때 마침 현관에서 도어락 소리가 났습니다. 퇴근한 남편이었어요. 엄마, 남편이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재혁아 왔어? 엄마, 언제 도착하셨어? 진작 전화하시지. 우리 아들 얼굴 좀 보자. 아이고, 살이 이렇게 빠져서.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어요. 이민 가방을 대신 끌어 방 쪽으로 옮기며 나를 돌아봤습니다. 소율아, 엄마 편히 지내시게 안방 내드리자. 안방을? 우리는 서재 쓰면 되잖아. 나는 남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며칠 전 저 서재에 계셨던 엄마의 짐을 복도에 내던지던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 눈빛을 잠깐 마주하다가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이민 가방을 받아 안방 옆에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 방도 넓어요, 어머님. 여기 편하실 거예요. 애미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작은 방도 침대 있고 화장실 가깝고 좋아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돌아봤어요. 재혁아, 얘가 나한테. 엄마, 소율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우선 여기 쓰시고 나중에 얘기해요. 됐다. 됐어. 시어머니가 손을 휘휘 저으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나는 밥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조기구이에 나물 3가지, 갈비찜까지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조기를 살짝 뒤집어 보고 다시 내려놓으셨어요. 이런 걸 어떻게 재혁이한테 먹여? 어머님, 뭐 잘못됐어요? 조기가 이렇게 퍼석해서 어디 먹겠니? 애미야, 요리를 8년을 했으면 이제 좀 늘만도 하지. 아가씨가 옆에서 낄낄거렸어요. 새언니는 요리 좀 배워야겠다. 오빠 불쌍해. 그러게 말이다. 재혁아, 밖에서 사 먹느라 얼굴이 그 모양이지. 남편이 조기살을 발라 밥에 얹으며 나를 흘겨봤습니다. 당신도 이제 정신 좀 차려. 엄마 오셨는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알았어. 알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응?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 공기에 시선을 떨궜어요. 앞치마 주머니 속 녹음기가 붉은 표시등을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안방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아가씨 셋이 마주 앉아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밤늦게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그릇을 하나하나 닦아 물기를 털어 엎어 놓았어요. 거실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나는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실 간호사님이 엄마를 바꿔주셨어요. 엄마 자? 소율이냐? 자기는 이제 자려던 참이지. 엄마 밥은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여기 사람들 다 잘해준다. 엄마, 응? 조금만 더 기다려. 딸이 다 정리하고 데리러 갈게.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소율아, 무리하지 마라. 엄마 이러다 살다 가면 돼.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응, 응. 알았다. 우리 딸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오다가 나를 보고 다림판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애미야, 그것도 그거밖에 못 다려? 어머님? 일이네. 재혁이 옷을 그렇게 다려서 회사 가면 그게 무슨 꼴이야. 시어머니가 다리미를 뺏어 들고 셔츠를 펼치셨어요. 봐라, 이렇게. 여기 이 각이 살아야 되는 거다. 네, 어머님. 같은 시각 부엌에서는 아가씨가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엔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 새언니, 마트는 언제 가? 오늘 갈 거예요, 아가씨. 오빠 아침 챙겨야지, 나 아침 챙겨야지. 좀 부지런히 좀 다녀. 네. 남편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재혁아, 다녀와라. 엄마가 저녁에 갈비찜 해놓을 테니까. 엄마 손맛 오랜만이네. 기대할게. 이런 게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인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나를 힐끗 보며 웃으셨어요. 남편이 그 웃음에 맞춰 함께 웃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시어머니가 나를 안방으로 부르셨어요. 애미야, 앉아봐라.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침대 끝에 앉아 손을 무릎에 얹으셨습니다. 저기 재혁이 명예 아파트 등기부등본이랑 통장 사본 몇 개 좀 가져와라. 왜요, 어머님? 세라 큰애 미국 유학 준비하는데 서류가 몇 개 필요하다더라. 어머님, 그건 남편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애미야. 시어머니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시애미가 서류 좀 보자는데 며느리가 뭐 그렇게 따져. 알겠습니다, 어머님. 찾아볼게요. 오늘 안으로 가져와. 네. 나는 방을 나오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이수경 변호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방금 어머님이 남편 명의 등기부랑 통장 사본을 요구하셨어요. 유학 자금 얘기하시면서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움직임 있네요. 며칠 지켜봅시다. 서류는 아직 넘기지 마세요. 네, 선생님. 혹시 인감도장 위치 확인해 두세요. 중요합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아가씨가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새언니, 나 오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 네. 아가씨가 나가고 나서 조금 뒤 나는 서재 앞을 지나며 안쪽을 힐끗 살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다가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가씨가 서재 책상 앞에 서서 서랍을 열고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온 나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켰습니다. 스마트 도어벨 앱을 열자 실내 연동 카메라의 화면이 떴어요. 거실 한쪽 책장 위에 붙여둔 작은 카메라가 서재 안쪽을 정확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가씨는 서랍 하나를 열어 안쪽을 뒤지고 있었어요. 작은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더니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자신의 손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인감도장이었어요. 원래 자리에 상자를 다시 넣고 서랍을 조용히 닫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온 아가씨가 소파에 앉은 나를 보고 웃어 보였어요. 새언니, 나 나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아가씨가 손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태블릿 화면을 손끝으로 두드렸어요. 방금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 클라우드로 두 곳에 옮겨 저장했습니다. 한 번 더 재생해 봤어요. 아가씨의 손이 상자에서 도장을 꺼내는 장면, 그 도장을 손가방에 넣는 장면, 각도까지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태블릿을 덮고 창가에 섰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앞 도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가씨가 손가방을 옆구리에 낀 채 택시를 잡고 있었어요. 택시 문이 닫히고 차가 도로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창가에서 물러나 벽시계를 올려다봤어요. 시계 초침이 정확히 오후 2시 정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침 7시 남편이 엄마의 짐을 복도에 내던지던 그 시각으로부터 정확히 엿새하고 반나절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내일 저녁이면 딱 일주일이 됩니다. 나는 손끝으로 벽시계 아래를 짚어나가면서 속으로 조용히 카운트를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이 집의 공기를 뒤집어 엎을 첫 번째 카드를 내일 저녁에 꺼내기로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남편이 퇴근하기 2시간 전부터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가씨는 어머님 옆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발소리를 죽여 시어머니가 짐을 풀어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민 가방을 조용히 꺼내 옷가지를 다시 차곡차곡 담기 시작했습니다. 골프백은 골프백대로 종이박스에 담긴 화장품이며 잡동사니는 잡동사니대로 정리했어요. 정리한 짐들을 하나씩 현관 앞으로 옮겼습니다. 이민 가방 하나, 골프백 하나, 종이박스 2개. 며칠 전 우리 엄마의 짐이 담겼던 가방의 개수와 정확히 같은 수량이었어요. 거실 TV 옆에는 노트북을 미리 연결해 두었습니다. 거실 스피커도 볼륨을 확인해 뒀어요. 내가 준비를 끝냈을 즈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은희 언니와 두 어른의 얼굴이 잡혔어요. 시댁 큰이모, 작은이모. 두 분은 오래전부터 시어머니의 재산 관리와 자식 편애에 대해 조용히 걱정해 오던 어른들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나한테 안부 전화를 잊지 않으셨던 분들이기도 했어요. 큰이모님, 작은이모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소율아, 갑자기 무슨 일이니? 들어오세요. 곧 시작할 거예요. 세 분을 거실 소파에 앉히자 큰이모가 나를 살피며 물으셨어요. 애미야, 표정이 왜 그래? 이모님, 조금만 앉아 계세요. 곧 남편도 들어올 거예요. 바로 그때 도어락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다가 발밑에 놓인 이민 가방과 골프백을 보고 멈춰 섰어요. 이게 뭐야? 같은 소리에 시어머니도 안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 쌓인 자신의 짐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애미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나는 그 앞에 마주 섰어요. 며칠 전 아침 남편이 우리 엄마에게 쏟아냈던 그 목소리 톤과 표정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여기가 경로당이에요? 뭐라고? 아드님 집도 아니고 며느리 집인데 왜 여기서 지내시려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뒷걸음질 치며 소파를 짚었어요. 이 미친 것이 어디서 어른한테. 어머님, 며느리한테는 어른이 아니라 사돈이시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달려들었습니다. 소율아, 당신 미쳤어? 남편이 내 팔을 잡으려 했어요. 나는 그 손을 뿌리치고 소파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마. 당신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엄마 앞에서.
손대지 말라고 했어. 나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TV 화면이 켜지고 노트북에 저장해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며칠 전 아침에 우리 집 현관 복도가 담겨 있었어요. 아파트 복도로 옷가지가 던져지고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고 약봉지 상자가 뒹구는 장면, 그리고 화면 속 남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거실에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가 경로당이냐? 니네 집 가서 효도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큰 이모와 작은 이모도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셨어요. 은희 언니는 손등으로 입을 살짝 가렸습니다. 이게 제역이야? 큰 이모가 낮게 물으셨어요. 네, 큰 이모님. 저희 남편이에요. 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제역이라고? 영상의 날짜도 시간도 다 찍혀 있어요. 남편이 리모컨을 뺏으려 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아가씨가 소파 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새언니, 이건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오빠 편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가씨? 그럼 당연히 오빠 편이지. 새언니 편들어? 나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클릭했습니다. 이번엔 카톡 대화 캡처가 큰 화면에 떴어요. 아가씨와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대화들이 날짜별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저 여자 언제 쫓아내고 오빠 재혼시켜, 엄마. 재혁이 아직 젊은데 저런 애랑 살면 아깝지. 엄마, 유학자금 그거 오빠 상가에서 빼면 되잖아. 문장 하나하나가 화면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가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새언니, 저거 다 조작한 거지. 조작이라고요? 나는 노트북을 다시 클릭했어요. 이번엔 어제 오후 서재에서 아가씨가 인감도장을 훔쳐나가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상자를 꺼내고 도장을 손가방에 넣고 상자를 다시 서랍에 되돌려 놓는 장면. 각도까지 선명하게 잡힌 영상이었어요. 아가씨의 입이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라야.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여동생을 향해 소리를 높였어요. 너 오빠 몰래 뭐 한 거야? 오빠, 저건 그게 아니고. 세라야. 남편이 아가씨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너 오빠 도장을 왜 가져가? 오빠 엄마가 시켰어. 아가씨의 말이 튀어나오자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셨습니다. 세라야. 이년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상가 이전한다고 도장 필요하다며. 엄마가 그랬잖아. 거실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어요. 나는 그 소란 속에서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민 가방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고 복도로 한 발짝 밀어냈어요. 가방이 복도 타일 위로 쿵 소리를 내며 넘어졌습니다. 이어서 골프백을 들어 올려 복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며칠 전 우리 엄마의 지팡이가 떨어지던 그 소리와 정확히 같은 무게로 울려 퍼졌습니다. 종이박스 2개도 차례로 밀어냈어요. 애미야, 너 이년아. 시어머니가 뒤늦게 달려 나오셨습니다. 어머님, 이진명의 남편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에요? 뭐? 이 집 실제로 낸 돈은 누구 돈이에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말문을 열지 못하셨어요. 그때 큰 이모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소율아, 아까 그 카톡 다시 좀 틀어봐라. 큰 이모님, 틀어봐. 나는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이번엔 오래된 통화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수년 전 시어머니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 대해 이야기하던 녹음이었어요. 우리 며느리? 걔는 시댁종이지 딸이 아니야. 결혼할 때 걔가 낸 돈? 그거 다 세라 앞으로 돌려놨지 뭐. 며느리한테 돈이 어디 있어. 어차피 재혁이 돈으로 산 집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큰 이모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작은 이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큰 이모가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서셨어요. 얘야. 큰 이모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언니, 그게 저건.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시어머니가 소파 팔걸이를 잡고 고개를 떨구셨어요. 큰 이모가 짧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러니? 며느리 돈을 딸한테. 언니, 잠깐만 들어봐. 소율이가 8년을 시댁 다니면서 얼마나 살뜰했는데. 작은 이모도 소파에서 일어나셨어요. 예, 나 오늘 여기서 본 거 못 본 걸로 못한다. 남편은 이 모든 광경을 소파 옆에 선 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내가 남편 쪽을 돌아보자 남편이 나와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날 밤 아가씨가 자신의 차를 몰고 시어머니를 데리러 왔어요. 시어머니는 나머지 짐을 반쯤 챙기다 말고 아가씨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큰 이모와 작은 이모도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큰 이모가 나가시면서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소율아, 이모가 미안하다. 큰 이모님이 왜 미안하세요?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며느라. 작은 이모도 내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소율아, 앞으로 이모들이 힘되어 줄게. 뭐든 얘기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현관에 서서 텅 빈 복도를 한참 바라봤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너글러운 얼굴로 나를 올려다봤어요. 소율아, 나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 엄마가 세라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남편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거 시작일 뿐이야. 남편이 나를 올려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아직 두 번째 카드는 꺼내지도 않았어. 남편의 얼굴에서 남은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거울에 비쳐 여러 번 연습한 그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밤새 뒤척인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눈 밑에 검은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나는 어제와 다름없이 밥과 국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국그릇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소율아, 어제 일은 좀 심했지만 다 우리 가족 일이잖아. 우리 가족? 이제 그만하자. 응? 엄마도 어제 많이 놀라셨고.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놀란 사람이 어머님이야? 그게 아니라 복도에 짐 내던져진 사람은 우리 엄마였는데.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식탁 아래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남편 앞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열어봐. 남편이 봉투를 열자 계좌 거래 내역서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날짜별로 형광펜이 그어져 있고 화살표까지 그려진 종이들이었어요. 이 첫 장 봐봐. 남편이 종이를 넘겼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내가 신혼집 전세 보증금 분담금으로 5천만 원 냈지. 그랬지. 그 돈이 당신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날 어머님 계좌로 이체됐어. 그리고 열흘 뒤에 아가씨 계좌로 다시 이체됐어. 아가씨가 그해 여름에 이사한 아파트 전세금 금액이랑 정확히 맞아떨어져.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이건 엄마가 잠깐 빌린 것뿐이야. 곧 돌려주신다고 그랬어. 곧이 언제야, 여보? 결혼한 지 8년이야. 그건 다음 장 봐. 남편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고
또 그 다음 장을 넘겼어요. 이건 뭐야? 당신 급여 통장. 지난 5년간. 그런데 매달 25일마다 200만 원씩 어머님 계좌로 자동이체됐어. 남편이 종이 위의 숫자들을 눈으로 훑었어요. 5년이면 60개월. 200만 원씩 60개월. 1억 2천만 원이야, 여보. 말도 안 돼.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당신은 알고 있었어? 엄마가 아버지 병원비 하신다고 그랬어. 아버님 5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잖아. 남편의 손이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바로 그때 식탁 위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세라라고 이름이 떠 있었어요. 남편은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갔다가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자리를 비운 그 몇 초 사이에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로 전환했어요. 오빠, 왜 이제 받아? 수화기 너머에서 아가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손을 닦으며 식탁 앞에 앉으려던 남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오빠 엄마가 그러는데 새언니가 무슨 이상한 서류 들이대면서 협박한다고 그러던데. 세라야. 그리고 어제 그 도장 영상, 그거 어떻게든 좀 지워달라고 그래. 나 그거 회사에 알려지면 진짜 큰일 나. 세라야, 스피커야.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오빠, 스피커라고. 소율이 앞이야. 오빠, 아니 잠깐만.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남편은 젖은 손을 어정쩡하게 든 채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두 번째 봉투를 남편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이건 또 뭐야? 열어봐. 남편이 봉투를 열자 매매계약서, 초안과 위임장 사본이 나왔어요.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을 아가씨 앞으로 증여, 이전한다는 내용의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서명한 적 없어. 그럴 거야. 위임장으로 진행하려던 거니까. 위임장? 당신 해외 연수 떠나기 전에 어머님이 인감증명서 한 통만 필요하다고 받아가셨지. 남편이 눈을 크게 떴어요. 유학 자금 서류 뗀다고 하셨어. 그 인감증명서로 위임장 만들었어. 상가 이전용으로. 엄마가 어제 서재에서 아가씨가 도장을 훔쳐나간 이유도 이거야. 서류 마무리하려던 거지. 남편의 손이 서류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류 하단에 남편의 인감도장이 흐릿하게 찍혀 있는 자리를 남편이 손끝으로 짚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 이수경 변호사님이랑 어제부터 정리했어.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야. 남편이 서류를 손에서 놓쳤어요. 종이가 식탁 위로 힘없이 미끄러졌습니다. 소율아. 이혼이라고 했어? 소율아, 잠깐만.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오려고 했어요. 나는 손을 들어 남편을 멈추게 했습니다. 앉아. 남편이 그 자리에 도로 앉았어요. 오늘 오후에 변호사님이랑 만나. 어머님이랑 아가씨, 사문서 위조랑 위조사문서 행사로 고소할 서류 이미 준비됐어. 소율아, 잠깐. 부부 사이 재산 문제는 따로 민사로 갈 거야. 형사랑 민사 분리해서. 소율아,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감옥 가면 어떡해. 우리 엄마. 당신 엄마.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복도에 집 내던져진 우리 엄마는 지금 요양병원 침대에 계셔.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고소 진행할지 말지는 당신이 직접 결정해. 당신이 결정해. 대신 오후 3시까지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밥 다 식었네. 나는 병원 갔다 올게.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데 남편이 식탁에 앉은 채로 나를 불렀습니다. 소율아. 내가
내가 정말 몰랐어. 매달 그 돈 나가는 거 당신 통장인데? 바쁘니까 나는 회사 일만. 됐어. 그 얘기는 나중에.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데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병원에 다녀와서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미야. 어머님, 일어나세요.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들어와서 얘기하세요. 돈 다 돌려줄게. 5천만 원도 1억 2천만 원도 다 돌려줄게. 어머님, 제발 고소만은 참아주라. 응? 세라 애 유학 앞두고 있는데 걔 엄마가 전과자가 되면. 시어머니가 내 다리를 붙잡으셨어요. 며칠 전 우리 엄마가 아파트 복도에 서서 눈물을 흘리시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나를 올려다보시던 그 얼굴. 엄마가 짐이 됐지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문틀에 손을 얹고 시어머니의 머리 위 어딘가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애미야, 대답 좀 해라. 응? 어머님, 오늘은 돌아가세요. 애미야, 내일 변호사님이랑 연락드릴 거예요.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한참 이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 밤 남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가씨였어요. 남편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빠, 나 좀 살려줘. 나 이러다 진짜 간방간대. 변호사가 그러는데. 남편이 눈을 감고 숨을 골랐어요. 세라야. 오빠, 응? 끊는다. 오빠. 남편이 처음으로 여동생의 전화를 중간에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소율아.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거지. 이제 알았어? 엄마가 나한테 그런 짓을 세라가 내 도장을. 여보. 나는 세 번째 봉투를 조용히 남편 앞으로 밀어냈어요. 봉투 겉면에는 회사 로고와 함께 지안이라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얼어붙었어요. 소율아, 열어봐. 이건 열어보라고. 남편이 봉투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봉투 겉면에 인쇄된 두 글자를 남편이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지안.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까지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든 손끝이 창백해질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열어봐.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남편이 봉투 입구를 뜯었어요.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미국 지사 인사팀에 접수된 신고 문서였어요. 신고인 이름란에 지안이라는 두 글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카톡 대화 캡처가 이어졌어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장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혁 씨, 미혼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안 씨, 미안해요. 오해가 있었나 봐요. 저 임신했어요. 재혁 씨, 지금은 좀 곤란해요. 다시 연락할게요. 그 이후로 지안이라는 여자의 메시지에 답장이 끊긴 흔적이 이어졌어요. 남편의 손이 서류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소율아. 이건 오해야. 오해? 잠깐 실수한 거고 이미 다 정리됐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어요. 서랍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사진을 한 장씩 늘어놓았어요. 미국 지사 근처 아파트 앞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카페 창가에서 마주 앉은 사진. 여자의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남편은 사진을 하나씩 눈으로 훑어 내려가다가 결국 얼굴을 두 손에 파묻었습니다. 소율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 내가 잠깐 미쳤었어. 미쳤었다고. 임신했다는 여자한테 연락 끊은 게 잠깐 미친 거야? 소율아, 우리 엄마 집 복도에 내던진 것도 잠깐 미친 거고.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얼굴에서 손을 떼고 인터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코트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그 얼굴을 알아보고 소파 팔걸이를 잡고 일어섰어요. 지한 씨, 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한 씨. 소율 씨, 저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괜찮아요. 제가 오시라고 했잖아요. 지한 씨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지한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한 씨, 여기 어떻게? 재혁 씨. 지한 씨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저 감사팀 조사 협조하려고 한국 본사에 잠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가 소율 씨한테 연락받고 왔어요. 소율이가 어떻게 지한 씨를?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지한 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선 채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지한 씨가 남편을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재혁 씨. 예. 저 재혁 씨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요? 저한테 미혼이라고 하셨을 때 죄책감 같은 거 있으셨어요?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없었을 리 없잖아요. 근데 왜 계속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지한 씨, 그건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처음 하신 말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곤란하다였어요. 지한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곤란하다는 그 한마디 뒤에 재혁 씨 2달 동안 연락 안 되셨어요. 지한 씨, 저 그 2달 동안 병원 혼자 다녔어요. 재혁 씨 결혼한 거 그때 알았어요. 회사 동료가 사진 보여줘서. 남편이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한 씨는 담담하게 서면 진술서 한 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감사팀에 제출한 진술서 사본이에요. 소율 씨한테도 한 부 드릴게요. 고마워요, 지한 씨. 소율 씨, 저는 소율 씨한테 미안해요. 몰랐다고 해도 상처는 상처니까. 지한 씨도 피해자잖아요. 지한 씨가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 이제 갈게요. 감사팀 일정 남아 있어서. 택시 잡아드릴게요. 괜찮아요. 소율 씨, 힘내세요. 지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나와 남편만 남았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은 채 오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남편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무릎을 꿇고 내 발치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일어나. 여보,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일어나라니까. 우리 가정 지키자. 응? 내가 다 잘못했어. 남편이 내 무릎에 이마를 대려고 했어요. 나는 무릎을 뒤로 뺐습니다. 여보, 우리 가정은 며칠 전 아침에 이미 끝났어. 소율아, 당신이 우리 엄마 집 복도에 내던지던 그 아침에. 남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아 오래 앞을 바라봤어요. 문 밖에서 남편의 흐느낌이 낮게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나는 이수경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 앞에 섰어요. 이혼 소송장,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가씨에 대한 형사 고소장.
세 뭉치의 서류가 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소율 씨, 마음 정하셨어요? 네, 선생님. 오늘 접수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어요. 한 번 더 물을게요. 접수해 주세요. 변호사님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서류가 접수 창구를 통과하는 순간 나는 짧게 숨을 뱉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에게 서류가 정식으로 송달되었어요. 며칠 뒤 미국 본사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영 씨가 조심스럽게 전화로 알려줬어요. 재수 씨, 네, 준영 씨. 재혁이 사규 위반이랑 회사 이미지 훼손 사유로 인사위원회 회부됐어요. 그래요? 해외 사업부 과장에서 어떻게 될지 아마 감봉이랑 보직 강등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재수 씨, 죄송해요. 준영 씨가 왜 죄송해요? 그냥 다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애미야, 문 좀 열어봐. 애미야. 시어머니는 대문을 두드리며 통곡하셨어요.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로 올렸어요. 며칠 전 시어머니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 걔는 시댁종이지 딸이 아니야. 결혼할 때 걔가 낸 돈? 그거 다 세라 앞으로 돌려놨지 뭐. 그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 복도까지 흘러나갔어요. 문 밖에 통곡이 잦아들었습니다. 한참 뒤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멀어져 갔어요.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짐가방을 스스로 꾸렸습니다. 캐리어에 옷 몇 벌을 쑤셔넣고 세면도구를 챙기고 현관 앞에 섰어요. 소율아, 나 본가로 갈게. 정말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선 뒤 나는 도어락을 다시 잠갔어요. 그런데 30분쯤 지나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안 받아주네. 나 어디로 가야 되냐? 나는 문자를 오래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받지 않은 이유는 짐작이 갔습니다. 아들이 이혼 소송에 휘말리면 자신의 남은 재산까지 함께 얽혀들 것을 계산하신 거였어요. 이 시점에서 아들을 다시 안으로 들이는 순간 위자료와 재산분할 셈법이 어머니 쪽으로 확장될 수 있으니까요. 나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한동안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어질러 놓은 흔적이 남아있던 안방과 작은 방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민 가방이 놓였던 자리, 옷가지가 널브러졌던 자리, 바닥을 닦고 이불을 새로 깔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찬 공기가 안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병실 간호사님이 엄마를 바꿔주셨습니다. 엄마, 소율이냐? 엄마, 나 이제 데리러 갈 준비 다 됐어. 소율아, 우리 진짜 우리 집으로 가자, 엄마.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가 짧게 숨을 들이쉬셨어요. 그래, 소율아. 엄마의 목소리에 오래도록 담겨있던 어떤 무게가 스르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침대 위에 몸을 눕히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밤바람이 커튼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2달 반이 지난 어느 오전, 나는 은희 언니와 이수경 변호사님과 함께 가정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원 앞 계단을 오르는데 언니가 내 팔짱을 꼭 껴줬어요. 소율아, 다 왔다. 응, 언니. 오늘만 지나면 진짜 끝이야. 변호사님이 앞장서서 걸으시며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소율 씨, 상대 측에서 오늘 조정안 받을 확률 높아요. 마음 편하게 앉아 계시면 돼요.
네, 선생님.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반대편 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남편의 새 변호사, 그리고 그 뒤로 시어머니가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2달 반 사이에 시어머니는 살이 눈에 띄게 빠져 있었어요. 남편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떨궜습니다. 재판부에서 서류를 넘겨보시는 시간이 길었어요. 스마트 도어벨 영상, 미국 지사 감사 결과 요약, 지한 씨의 서면, 진술서, 계좌 거래 내역, 사문서 위조 관련 자료, 두꺼운 서류 뭉치를 재판부에서 몇 번이나 앞뒤로 뒤적이셨습니다. 조정이 시작되자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위자료 액수를 조금 조정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지요? 저희 쪽에서는 2천만 원 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쳐 쓰셨어요. 저희는 5천만 원 이하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 지사 감사 결과와 신고인 진술서만 봐도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10분쯤 뒤 남편 측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로 아파트 지분 절반과 상가 지분 절반. 그 선에서 조정을 수용한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남편은 서류에 서명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을 때 남편이 나를 한번 올려다봤어요. 나는 그 눈길을 마주하지 않고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봄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어요. 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소율아, 고생했다. 끝났네, 언니. 응, 끝났어. 변호사님이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웃으셨어요. 소율 씨, 형사 쪽 결과도 곧 나올 거예요. 그 소식은 문자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며칠 뒤 변호사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가씨는 남편 명의 상가를 몰래 이전하려던 부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시어머니는 벌금형과 함께 신혼집 전세 보증금 분담금과 급여 유용분에 대한 민사배상을 함께 지게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같은 주에 준영 씨에게서도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재혁이 감봉이랑 보직 강등으로 지방지사 발령 났어요. 나는 문자를 조용히 삭제했어요. 판결이 확정된 다음 주 오전, 나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엄마가 창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엄마, 소율이 왔니? 엄마, 이제 가자. 엄마가 나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마른 손을 들어 내 뺨을 어루만지셨어요. 말은 없이 눈물만 흘러내리셨습니다. 엄마, 울지 마. 소율아, 우리 딸, 짐 챙길게, 엄마. 조금만 기다려. 병실 짐을 정리해 엄마의 휠체어에 걸었어요. 간호사님들이 배웅해 주시는 복도를 지나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엄마의 얼굴에 닿는 순간 엄마가 짧게 숨을 들이쉬셨어요. 소율아, 바람이 다르네. 엄마. 봄이야. 새로 매입한 아파트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 근처 방 3개짜리 저층이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정리된 자금을 활용해서 조용한 동네에 얻은 집이었습니다. 엄마 방에는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이미 설치해뒀어요. 창문 앞에는 큰 침대를 놓고 창밖으로 벚나무가 보이도록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가 방문 앞에 서서 안을 둘러보시더니 지팡이를 짚은 손을 내 팔에 얹으셨어요. 소율아. 응, 엄마. 엄마가 이제 진짜 집에 왔네. 응, 엄마. 진짜 집이야. 같은 날 오후 소은이가 트럭을 몰고 도착했습니다. 지방 식당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온 소은이는 얼굴이 조금 야위었지만 눈빛은 밝아져 있었어요. 누나, 소은아,
오는데 힘들었지. 괜찮아. 엄마는 방에 계셔. 소은이가 엄마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소은이를 끌어안으시는 소리가 문 밖까지 들렸어요. 소은이는 근처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가게 자리는 이미 계약을 마쳤고 다음 주부터 인테리어에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누나, 나 이제 진짜 열심히 할게. 너 원래 열심히 했잖아. 아니, 그거랑은 달라. 엄마 이제 내가 옆에서 지킬 거야. 우리 같이 지키자, 소은아. 2달 뒤 나는 은희 언니와 함께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여성 창업자들을 돕는 상담 회사였어요. 내 예전 마케팅 경력과 은희 언니의 인맥이 만나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첫 사무실 개소식 날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빨간 리본 앞에서 엄마와 나, 은희 언니가 나란히 섰습니다. 엄마, 여기 이 끈 잡아봐. 소율아, 엄마 손 떨려서. 괜찮아. 언니가 옆에서 잡아줄 거야. 가위질을 하는 순간 리본이 툭 잘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박수 소리가 사무실 안을 채웠습니다. 엄마가 휠체어에 앉으신 채 손뼉을 마주치며 웃으셨어요. 나는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담았습니다. 그 사진은 그날부터 내 사진첩 첫 페이지에 자리 잡았어요. 반년쯤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카페 앞 화단 옆에 눈에 띄게 야윈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몇 걸음 다가가서야 그 얼굴을 알아봤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소율아, 여기 어쩐 일이야? 우연히 지나가다가라는 말이 어색했어요. 카페 앞 골목은 큰 길에서 한참 들어와야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잘 지내? 엄마는? 우리 엄마 잘 계셔. 전 남편이 손을 어정쩡하게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했어요. 소율아, 나 지방 있어. 지사해. 그래. 엄마도 요즘 많이 편찮으시고. 우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전 남편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깎지 못한 수염, 헝클어진 머리, 예전 정장의 어깨선이 헐렁하게 흘러내려 있었어요. 한때 아침이면 넥타이를 매만져주고 어깨에 먼지를 털어주던 그 정장이었습니다. 할 얘기 없어. 소율아, 나 이제 가야 돼. 나는 짧게 목례만 남기고 전 남편의 옆을 지나쳐 걸었어요. 몇 걸음 걸었을 때 등 뒤에서 무언가 말하려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발밑에 벚꽃잎이 한두 장씩 떨어져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부엌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식탁에는 미역국이 한 그릇 올려져 있었어요. 엄마, 이 국 엄마가 끓였어? 소은이가 반찬 가게에서 갖고 온 거다. 다시 데웠어. 엄마 앉아. 같이 먹자. 엄마 맞은편에 앉아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미역 한 가닥을 입에 넣는데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맛있다. 소은이가 손맛이 좋더라. 그러네. 나는 국그릇에 시선을 내리고 조용히 국을 떠먹었어요. 지난 8년간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지금 무엇이 채우고 있는지 굳이 하나하나 헤아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미역국 한 그릇이 그 어떤 말보다 명확한 대답이 되어 주었어요. 이튿날 아침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아파트 앞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새잎이 돋아나는 계절이었어요. 엄마가 지팡이를 짚은 반대편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소율아. 응, 엄마. 엄마 이제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지가 않다. 딸이랑 아들이랑 있으니까. 나는 엄마의 손등을 살살 쓸었어요.
산책로 옆 벚나무 아래를 지나면서 나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진짜 효도이며 진짜 삶이라는 사실을요. 이 온몸으로 스며든 감각을 이제야 알게 됐다는 것을요. 엄마가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햇살이 엄마의 흰머리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셨거나 눈시울이 붉어지신 분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게 진짜 내 가정인지 아니면 나만 무너뜨리는 껍데기인지요. 여러분이 참는다고 효도가 되는 것도 사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처럼 늦지 않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을 꼭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